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상계엄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나름대로 옹호하고 지지했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도 많은데 잘못 50을 야당 선동 세력이 침소 봉대해서 200으로 공격을 하고 탄핵 특검 청문 후에 예산 이런 삼지창으로 윤석열 정권을 쿡쿡 찔러대기 때문에 억울한 윤석열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허세, 무지, 비겁, 교활 이런 것들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을 냉혹하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부수고 이 꼴통 보수들을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내세워서 5월 조기 대선을 치르고 이재명과 일전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정세 판단에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자 꼴통 보수 측에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반자니 배신자니 변절자니 원래가 좌파였다. 원래 위장보수였다. 이제서야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 좌파 이재명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 이따위식의 수준 낮은 비판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꼴통 보수들의 수준 낮은 이 저급한 이런 것들에 아주 경멸과 분노를 느낍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수주의는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보수주의가 원래 태동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때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이 부를 형성하게 된 자영업자들 그리고 공장을 운영을 하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생긴 겁니다. 나만의 부 그리고 이런 시장경제 산업혁명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의 자유민주주의 봉건주의에 반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태동을 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을 통해서 피를 먹으면서 보수주의자라는 나무가 성장을 했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신보수주의가 태동을 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아메리칸 독립혁명을 이룬 청교도 혁명을 이룬 이런 미국 대륙에만 가둬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가치를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신보수주의자들이 이란, 이라크, 북한 이런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세계의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보수주의가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수주의의 핵심은 실력입니다. 실력과 책임. 이런 가치를 지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효능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람들이 건국 대통령, 그리고 호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부국 대통령,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 이런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에 이 산업화의 공로를 이룬 박정희 전두환 정권, 그래서 87년 민주화 혁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수는 실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줬던 금융위기를 극복해내가는 실력,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던 한미동맹 강화라든가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이 민노총 불법 이 폭력 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 국민연금 개혁, 시청자 여러분, 보수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트라우마를 겪은 보수 세력이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력을 점점 상실하고 현실, 세상 물정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는 능력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실력이 없는 세상 물정을 기초도 모르는
이런 약장수 유튜버들에게 놀아나는 무실력의 보수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깡통, 꼴통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수는 이 좌파에 비해서 장점이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에 따른 책임감. 실력이 없으니까 세상 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선동을 하고 그리고 맹목에 빠져들게 됩니다. 맹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맹목적인 논리가 꼴통 보수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수활동가, 보수평론가는 무조건 보수를 옹호해야 된다. 보수를 비판하면 좌파요, 변절자요, 배신자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해야 된다. 5월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체제전쟁이다. 이따위 수준 낮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평론가, 보수활동가는 무조건 보수를 옹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급하고 무식한 논리입니다. 보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일신입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전통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보수가 생존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재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개혁을 합니다. 혁명이나 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개혁이 보수가 잘못하는 것을 스스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하면서 보수의 잘못을 맹렬하게 동시에 비판을 해왔습니다. 보수를 공격하는 좌파에 대해서 저는 전면에 나서서 싸웠지만 동시에 보수의 잘못도 내부적으로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이라든가 김영삼 대통령의 이념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 햇볕 정책의 전초전 같은 것을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라든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가혹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본관에서 머물지 말고 그러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과 단절하여 불통의 재앙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 건물동으로 옮겨서 수석 비서관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소통과 대화와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중앙일보 사설에서 중앙일보 칼럼에서 그리고 방송에 출연해서 저는 열심히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탄핵의 비극은 없어질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맹목을 경멸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지만 저는 보수가 잘못한 것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냉혹한 비판을 가하는 것처럼 저는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보수를 배반한 게 아니라 보수의 정통가치인 세상 물정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실력 그리고 책임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눈을 가리고 눈과 귀를 가리고 무조건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무조건적으로 명의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된다라는 망상에 빠져서 이런 꼴통 보수들이 보수의 배반자들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기각도는 각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극우를 중심으로 고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태 때는 항상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배춧잎 투표용지다, 무슨 일장기 투표용지다, 그리고 무슨 이 중국인 간첩 99명, 무슨
이 통계 조작, 무슨 대수의 법칙이다. 이런 약장수 유튜버들이 퍼나르는 이런 나무를 보고 헤매다가는 길을 잃게 마련입니다. 절대 그런 나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숲을 봐서 예를 들어서 도대체 이 21세기 IT 선진국 이 AI 시대에 이 부정선거라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할 수 있겠는가? 라는 중요한 명제로 접근을 해보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고 부정선거가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 배춧잎 투표지 이런 것들은 다 선거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한두 개의 해프닝, 실수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탄핵에 관한 판단도 똑같습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절차상의 무슨 커다란 본질상의 하자다. 그래서 각하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홍장원 메모 논란, 무슨 곽종근 특정사령관과 야당 의원들의 소통,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령이 정당했다라는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나무를 보면 결국은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바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태도 커다랗게 숲을 봐야 됩니다. 제가 숲을 봐야 되는 이유 5가지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가지 탄핵 소추의 쟁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적 판단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으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계엄령 선포는 이 헌법과 법률에 맞았는가, 그리고 포고령은 또 어떠한가, 그리고 의회에 대한 공격,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선관위에 대한 공격, 이 5가지 쟁점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온갖 사실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5가지 쟁점에서 하나도 파면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첫 번째 이 5가지 쟁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의 판단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8명 모두 이것은 파면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설사 2번째 이 탄핵 기각 각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의 보수 재판관들이 전부 다 이 기각 각하 쪽에 설 것이다, 서고 있다, 그래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고 바보 같은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8명 중에서 5명이 보수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3인의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에 5명의 중도 진보 쪽이 다 기각에 가세했다라는 점.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너무나 사실과 법리가 명백할 때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같이 의견 일치를 보는 그런 대열에 동참한다라는 것. 이런 헌재의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3인의 보수 재판관 중에서 3명이 전부 다 바보일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천만분의 하나, 한두 명이 탄핵 기각 각하 쪽에 가세한다 하더라도 한 명 정도는 선을 중심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기각 각하가 불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3번째, 이제
헌재는 이런 5개의 사실 법리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같은 비중으로 현재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 복귀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 보십시오. 안보상으로는 그가 국군 통수권자의 체면과 위신과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복귀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계엄을 저지른 것 보면. 자,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외교 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됐던 민주주의 파괴자, 바보, 허세, 친위 쿠데타 실패자가 외교 무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양자 정상회담을 할 때 김건희 여사나 또는 이런 사람이 동행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경제 혼란이 계속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혼란이 계속되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폐한 삶이 계속이 되고 경제는 더욱더 추락하고 환율은 오르고 더군다나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가가 다시 폭락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대통령 대접을 하겠습니까? 저는 미친 계엄질을 저지른 대통령, 이미 레임덕은 시작이 됐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개헌을 해서 조기 퇴진하겠다 뭐 이렇게 천명을 해놨으니까 더욱더 퇴진이 예정된 대통령을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복귀, 기각, 각하를 시켜놓게 되면 미친 계엄령을 저지른 대통령을 면제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좌파 대통령이든 누구든 수틀리면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분노한 성난 민심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되면 탄핵 반대론자들이 며칠은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겠죠. 왜냐하면 헌재 결정이 끝났으니까 헌재 앞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대통령이 관저와 대통령실이 없으니까 용산에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해봐야 그래봐야 며칠이고 몇 주입니다. 곧 조기 대선, 5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위는 곧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수십만의 시위대가, 성난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번 계엄 사태 때 경찰이 어떻게 이용됐는가를 보았는데, 그리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많은 경찰들이 생각할 텐데 그 성난 민심을 경찰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또 내린다고 해서 군이 따르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성난 민심이 기각과 각하의 경우에는 통제불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선고를 연기하느냐에 관해서 그들이 어떤 정치 게임을 벌이느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라, 하도 이 미친 계엄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이라 보수 재판관 3인이 헷가닥해서 그들이 기각적으로 돌아서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장담을 드립니다. 8대 0으로 파면이 될 것이고 설사 정말이지 일부의 불안과 우려대로 헷가닥하는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며칠 내로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그가 며칠 내로 즉시 하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가 하야 할 거라는 것.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무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장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 한국 국민들의 시위는 그가 탄핵됐을 때 벌어지는 탄핵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보들이 벌이는 시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리와 장소입니다. 만약에 그가 파면이 되면 이 파면 저항 세력들은 시위할 만한 장소가 광화문이나 여의도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헌재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은 벽에다가 대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도 없기 때문에 용산에 가서 시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 정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리고 그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할 터이니 윤이 탄핵이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게 됩니다. 아마도 5월 말쯤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급속히 여야 정당들이 조기 경선 체제로 들어가고 모든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5월 조기 대선에 쏠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것은 급속도로 사그러들 것입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의 집회파들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 때문에 매주 집회를 이어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늘상 있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파면 저항 세력들의 시위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윤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선 장소가 대규모의 집회 시위의 장소가 용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에 복귀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민도와 민심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비겁하고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분노가 어떻다라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합니다. 체감을. 여러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이라든가 또는 이 주변의 지인들의 전해져 오는 이야기,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족, 친지, 아들, 딸 모두 다 손잡고 올라와서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 이런 짓을 저지른 대통령을 기각을 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미친 짓에 대해서 정말 이제 몸을 내던져서 항거하고 집회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칠 때 2019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수만, 그리고 최고는 수십만의 이 반문재인 인파들, 그때 시위의 열기가 최고점에 달한 것은 장소가 광화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문재인 청와대의 바로 옆이었기 때문입니다. 함성과 고함과 아우성이 문재인의 귀에 생생하게 들어갈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집회와 시위가
열기를 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말이지 문재인이 나라 망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이 앞에 있으면 당장 내쫓아 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가슴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때의 집회 시위가 그렇게 뜨거웠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용산에 복귀하게 되면 용산에서 벌어지는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서울역에서 용산 그리고 많게는 한강까지 이 용산 대로를 가득 메울 것입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통제하겠습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지난 계엄 때 경찰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순환을 겪었으며 최고 지휘부가 깜빵에 어떻게 갔는가를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경찰이 그 시위대를 막겠습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젊은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들에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경호처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권총을 차고 기관단총을 차고 아무리 상부에서 명령한다고 해도 김성은이와 이광우가 비록 영장이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사법 처리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목격을 했는데 시위대를 막으라는 지시에 총을 쏴서라도 시위대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진다고 한들 그 지시를 지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다고 한들 국무위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이제는 몸을 던져서 결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장관 대행, 국방부 차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강직한 인물입니다. 절대로 계엄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못합니다. 아니 군이 계엄령에 따르겠습니까? 특전사와 수방사와 방첩사와 정보사의 군 장병들이 지난 계엄 때 이용당해서 어떻게 순환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지켜봤는데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제2계엄령에 따르겠습니까? 젊은 병사들이 심리가 어떤데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데 윤석열이가 시위 군중들을 막고 총을 쏘라고 명령을 내려도 따르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든가 아니면 즉시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이 되면 수십만의 성난 군중이 용산에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끌어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대 0으로 파면이 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것처럼 만약에 그 반대 때 그런 제2의 4.19가 일어나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 예상되는 대로 8대 0으로 파면이 되면 그때는 진짜 대한민국의 봄이 찾아옵니다. 찐봄이 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 같지 않은 세월. 이 어두운 분위기가 싹 거치고 진짜 화사한 봄이 오게 됩니다. 급속도로 대한민국 국가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파면 저항 세력들의 동력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어디 가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헌재에 가봐야 이미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한 2, 3일 헌재 앞에서 데모하다가 그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광화문 또는 여의도에 몰릴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이 5월 조기 대선으로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무슨 탄핵 무효 이런 거 외쳐봐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이 우물 속의 태풍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의 그런 파면 저항 세력들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는 관념적입니다. 실존적, 현실적 목숨을 거는 파면 호소 세력과는 달리 이 저항 세력, 반대 세력들은 대부분이 상당 부분 은퇴자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연금이나 아니면 노후 대책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파면이냐 기각이냐 이런 탄핵 정국의 결과가 그들의 현실적인 생계, 경제 활동, 부동산 이런 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이 오래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강경 보수 의식,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살아나는 것이 기분 나쁘다, 극도로 감정이 상한다, 이런 어떤 관념적인 정도의 수준의 상당 부분이 그칠 것입니다. 반면에 파면 절대 주장 세력은 파면이냐 기각이냐가 특히 30대, 40대, 50대 자영업자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탄핵 결과가 직접적인 생계나 또는 경제 상황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가야 될 국가가 미친 기염질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복귀하는 나라라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지방에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손잡고 서울에 올라가서 용산으로 뛰쳐가겠다, 내 손으로 끌어내는 데에 동참하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무슨 상관이냐, 절대로 그런 미친 독재자의 휘하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식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더불어서 급속도로 5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사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다시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시위대들이 대법원 앞에 몰려가서 빨리 대법 선고를 해라, 이런 식의 시위를 하겠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게 되면 급속도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온갖 얘기들이 사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당에서 이제 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복귀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일 5월 말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것이고, 양당은 이제 경선 체제로 들어가서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내에 대통령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힘에서 이 꼴통 보수들과 이 한동훈 같은 탄핵 찬성 세력이 어떻게 싸우느냐, 대립하느냐, 김문수는 출마하느냐, 오세훈은 포기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갖 화제가 들끓을 것이고, 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를 더욱더 가속화하면서 정권 탈환의 꿈에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안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이 이 조기 대선이 공고가 되고 양당이 경선 체제로 가고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면 압도적인 과반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보, 외교,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국방부 장관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군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이 계엄 때 대통령한테 놀아났던, 그래서 상처받은 자존심을 상당 부분 회복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단죄로 인해서.
경제는 서서히 풀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온 사회에 생기가 돌고 그러면 자영업자들, 식당들도 이제 활기를 되찾게 되고 회식도 늘어나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환율도 이제 조금은 더 안정될지 모릅니다. 외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 미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4달도 되기 전에 파면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무서운 K-디모크라시의 파워를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되고 전 세계의 외신과 언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13 계엄 사태 때 실망하고 조롱하고 비판적으로 봤던 시각을 거둬들이고 한국인들의 위대한 민주주의 K-디모크라시 회복력 파워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